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을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쪼개기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300일 전문가와 함께 그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국회 질의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SNS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놓고도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카드가 여권의 묘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분석해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사 역할을 맡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 방식을 하나씩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후보 만들기에 나섰고 유력 주자들도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심정을 채널A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비상입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추가 확진자만 208명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네, 방역당국도 3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격상 여부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현선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명입니다. 전날보다 3명 늘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8일부터 8일째고요. 그만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확진자 208명 중 서울 등 수도권 내에서 124명이 나와 닿을 때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요. 충북과 전남 8명 순입니다. 이 집단 감염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전파되고 있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명까지 늘었고요.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59명, 동작구 카페에서도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해 이 기존 집단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확진자가 9명이 나온 강원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오늘까지 108명까지 늘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판매 업체 등으로 인한 집단 감염과 교장 연수자와 접촉한 확진자 급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면서 강원 지역 사용 가능한 음압 병상도 35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격상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 다각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미 정부는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예비 경고 수준, 강원도는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격상이 사실상 턱 밑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예정된 발표 일정은 없습니다만 격상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만큼 선제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어제로 300일 됐습니다. 이제 300일 넘었는데 신규 확진자 8일째 계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명대입니다. 이틀 연속. 이게 지금 최근에 확진자 증가 추세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 백 교수님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300일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달 됐는데요. 예. 크게 3번의 대규모 발생이 있었는데 3월에 신천지 네. 그때는 900명까지 대구 경북권에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예. 5월 달에 이태원 클럽발, 8월 달에 제일사랑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이때도 뭐 하루에 400명씩 갑자기 보름 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대상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감염원을 계속 찾아가면서 동선을 찾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 대부분 한 달 정도에 통제가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웬만하면. 알 수 있다기보다는 찾아가기가 찾아갈 수 쉬웠죠. 있었다. 예, 특히 네.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찾아가면 됐었는데 네. 지금 지난달 12일부터 1단계가 된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오면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90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단계 기준이 한 1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거의 턱 밑에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써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재활병원 같은 취약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일상에서 뭐 사우나라든지 뭐 여러 군데 카페, 지인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지도 않은 데에서도 일상적으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더 넓게 발생하고 있고 20대, 30대가 많이 감염되는 얘기는 20, 30대가 많이. 20, 30대가 지금 9월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 11월에는 30%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니까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병상이 부족할 의료체제에 부담을 줄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방역당국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활동성이 많은 20, 30대가 옮겨 결국은 다니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20, 30대들이 전염을 시켜주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을 우리 방역당국이 통제를 해서 그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이 계절적인 요인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1.5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100명, 뭐 그 외에 의료 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라든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추세를 보면은 지금 거의 100명 수준으로 왔고 이 확진자의 증가 추세라는 것이 지금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나 나왔는데 진단검사 수는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예. 9,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양성률 자체가 2%를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미리 1.5단계로 하면서 좀 꺾어놓고서 2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방역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1.5단계만 해도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데 비해서 일단 2단계가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금 이 상황에서 200명이라는 이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 뭐 400명, 800명 금방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을 전후로 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검사를 많이 적게 받으시니까 평일보다는 그 검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나왔다는 거는 평일 주말에도 훨씬 많이 늘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할로윈데이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한 2주가 지났어요. 딱 지금 보면은 혹시 그게 지금 영향이 지금 미쳐지는 게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뭐 실제 역학조사에서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이 할로윈발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실제로는 무증상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 N차 감염이 한 단계 건너가게 되면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겨울철로 가면서 우리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는 감소하더라도 결국은 요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같은 취약시설에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방역의 목표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뭐 하루에 18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대규모 휴일도 예고가 돼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3차 대유행 가능성 크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이라는 의미는 일단 북반구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추워지면서 더 악화될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또 통제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1,700명 이상이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일본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경제라는 부분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봄, 여름으로 가면서 통제를 심각하게 하면 경제 자체가 무너져도 굶어 죽을 네. 사람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겨울 지금
백신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겨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이 겨울 넘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200km로 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는 거와 100km로 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할 때 어느 게 더 빨리 설 수 있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이 거리두기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축구 대표팀 축구를 했습니다. 좀 원정 뭐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팀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론가님? 이런 상황에서 간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가전을 위해서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럽은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확진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면서 최대치를 갱신했고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재확산 조짐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이게 뭐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평가전을 위해서 이까지 갔어야 됐느냐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6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확진이 되었고요. 이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권창훈 선수, 또 이동준 선수, 또 울산의 골키퍼죠. 조현우 선수, 황인범 선수, 또 스태프 1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이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무증상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국가팀 사태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단순히 유럽을 가서 걸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대, 30대 위주로 이 선수들과 마찬가지인 무증상 감염이 퍼지게 된다면 우리 당국에서 국내 확진자들 감염 경로 추적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네. 한마디로 보태자면 그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은 9월 달에 이것을 기획할 때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환자 수였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악화됐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백신 나오기 전에 정말 마지막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좀 희망적인 소식을 보면은 이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전 세계에서 모집한 3사 임상시험 결과 어쨌든 90%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알려지고 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대중적으로 이 백신을 맞을 만큼은 언제쯤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 백신은 사실은 문제는 많습니다. 예. 마이너스 80도, 70도에서 80도 정도를 유지하고 접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대량 생산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2,500만 명분, 내년에는 6억 5천만 병분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접종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안으로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들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완료라는 의미는 일단 삼성 결과가 나오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한 서너 개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모더나만 해도 마이너스 20도 정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도에서 8도 정도면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유통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이 빨리 나와야만 우리가 다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모더나 또는 파이자 백신 이것만 갖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뭐 물량 선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뭐 저온 유통, 저온 수송이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유통망도 저희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국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만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은 다 퇴장해 주십시오. 그 대회장 밖에 계신 우리 동지들도 좌우 간격을 충분히 좀 벌려주시고. 네, 이게 보면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민노총의 집회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이하로 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었으니까 집회를 이제 99명으로 전국적으로 나눠서 99명 안에서 이제 쪼개기 집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방역 당국의 이 정부의 목소리가 이전 개천절 집회와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육성 메시지까지 내보내면서 가만두지 이거 혹시라도 이게 뭐 어기게 된다면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했는데 이번에는 집회 1시간 전에 메시지 내놓는 걸로 하니까 이게 혹시 내로남불 뭐 이런 건 아니겠느냐, 집회를 두고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의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어디에서 반영돼 가지고 온 말이냐면 8.15 집회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상 모든 준칙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8.15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준칙이라는 건 사실 오간데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감염 환자만 6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0월 3일이 또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될까봐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네. 이번에는 우리가 10월 3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준칙이 지켜지는 그런 장면이고 감염 확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하지 말라 뭐 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8.15 때 어떤 경험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낼 어떤 명분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10월 3일 것만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강도의 차이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런 미묘한 온도차는요, 정세균 국무총리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기준에 따라서 집회 금지 통보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평론가님, 이번에는 역시 경찰 대응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관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대중집회라고 봤을 때 정세균 총리 메시지만 봐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음성이다가 두 번째는 사실상 나긋나긋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노총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다는 의중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차벽 같은 경우도 사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개천절 집회를 보게 되면 이거 해외 언론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통행의 자유까지 다 막아야 되는 거냐, 일반 시민들의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차벽이 아주 촘촘하게 설치되었는데 이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정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이 광화문 집회와 다르게 개천절 집회와 또 다르게 나름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법 집회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예. 이게 99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100명 이하가 모였는가?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신고된 것만 25개거든요. 네. 그러면 수십 지구에서 이렇게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 특히나 이 개천절 시즌에는 1일 확진자 수가 2자릿수대였어요.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총리, 경찰까지 나서서 전 방위적인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고 네. 그 이전에도 계속 100명 후반대를 지금 기록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도 또 이러한 민주노총을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 차이가 다른 방역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저는 꽤 뼈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야 모두 집회와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역이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진보든 보수든 예외 없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오늘 집회의 경우 자제 요청으로 슬그머니 발뺌하는 시기니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방역,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도 아마 이견을 보일 겁니다. 이 집회 보셨을 때 방역 전문가로서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99명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다 100명이 넘고요. 결국은 그 주변에서 여러 군데의 집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만 해도 거의 100군데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국에서 모여서 참석하고 다시 헤어지는데 시작하기 전에 모임이 있고 또 시작하고 난 이후에서도 아무리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고함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집회의 특성이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또 가까운 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점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것은 올 겨울에는 특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대응을 놓고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선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집회의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그렇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좀 제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과한 거죠. 사실 전번에 이제 국민이 아니라 집회의 주동자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뭐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감정이 격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 부담이 사실은 다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비서실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해야지 지금 행태를 보면 딱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청와대의 어떤 공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입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태년 원내총무가 지금 운영위원장이죠. 참 답답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어제 진행된 집회 관련 논란들도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강제로 받아낼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 등 각계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 이 추 장관의 발언이 현재의 추 장관 발언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연사로 나서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 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 제정에 나선 지금과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중시라는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웬만한 발언을 해도 이제 크게 놀랍지 않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워낙 거센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국회 예결위에서입니다. 정성호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예결위에서 공방을 벌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자제를 시켰습니다. 모습 보고 가시죠.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성호 위원장, 이 저렇게까지 나올 정도라고 보면은, 이거 약간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뭔가 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정성호 위원장은 이제 그 친 이재명계. 비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네. 비문인데, 네. 제가 보면 이제 비문이냐 친문이냐 떠나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너무 이게 추 장관의 답변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도껏 하세요. 이 말은 뭐 저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질문이 보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쓴 특수활동비가 과연 이게 그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국회의원의 지대가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차분하게 듣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되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너무 이제 아나무인, 오만불손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저는 지적한 거는 타당하다 이래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열렬 지지층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이게 정성호 위원장만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데 저는 이제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 지지층도 이래 봅니다. 네, 뭐 정성호 위원장도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했더니 피곤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추미애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 또 예산 감시 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자분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긴 글을 올렸는데 평론가님. 이 글을 올린 의도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전문을 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사실 주가 아니라요. 대검 비판하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법무부에게 주어진 특활비 문제 해명하고 계시고 네. 결정적으로 국회가 고쳐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정성호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역시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아니라 5선 의원이자 전직 당대표의 입장에서 지금의 예결위 위원장이든 남은 국회의원이든 추미애 장관이 보기엔 후배잖아요. 네. 후배들에게 마치 가르침을 내리는 듯한 SNS 글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후의 논란에서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잘 모르겠고 굳이 또 말미에 본인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다는 것도 적시를 하고 계세요. 전 이런 것들이 내가 당대표 출신이야. 일반 장관 아니야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계속 과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국무위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설령 뭐 비례대표 초선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에게 견제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하지만 그 같은 관례가 유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국회에 나오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저는 비문이라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참다 할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인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면 끝났는데 나머지 말이 너무 길었다. 우리가 사과문 제대로 쓰는 법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추미애 장관의 SNS 글은 결국 정성호 의원에 대한 입장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 길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예결위 회의 열리거나 본회의 진행되면요. 추 장관의 태도가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뭐 저희 패널들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뭐 국민의 대표들 국회의원 앞에서 질의가 오면은 본인의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적을 하신 거는 아마 그 자세와 태도의 문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야당은 특히 뭐 그 자세 태도뿐만 아니라 이 발언 내용 가지고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뭐 별명을 계속 지어주는 것 같아요. 부메랑, 뭐 자충수 뒀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 쌈짓돈, 이 국회에서 이제 불거진, 이 공방 가운데서 불거진 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쓴다. 이게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전선을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특활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 이름을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얘기한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공격적인 이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딱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거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호응을 얻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의 어떤 힘이 좀 약화되는 것이고 야당의 어떤 공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당 위원장까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립무원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로 이렇게 위원장한테 일정 부분 이제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도 내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길을 같이 가달라. 핵심은 이겁니다. 대검의 대들보를 보고 법무부의 가시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대검의 대들보를 내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고 여기에 도정환 시인의 말을 이제 여기에 얹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되는 길이 꽃은 없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냐면 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떠한 언급을 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이 SNS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어떤 개혁을 할 때도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뭐 여권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독입니까 약입니까 이게? 지금으로까지는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치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야만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의 입지가 굳어질 텐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확전만 벌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는 답답한 지경이 되는 거죠. 네, 뭐 추 장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어떤 생각이 밝혀지고 또 그 이후에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니까 추 장관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좀 보면요, 과거 이제 해외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영국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감되십니까? 전혀 이렇게 공감할 수 없고요. 세 가지만 지적하면 일단은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문제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옛날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못 풀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왜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 되니까 이게 들고 노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뭐 테러라든지 미성년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중대 혐의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한동훈 방지법 들고 놓은 시점이나 의도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법에 보면 누구도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이걸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럼 불리하게 비밀번호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이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법치, 반헌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 예를 보더라도요. 결국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인데 독일, 일본, 우리나라도 이게 없고 영국에서는 이제 중대범죄 일부 있지만 영국에서도 이게 그 폐지 논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의 방향과 맞느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검찰권의 힘을 빼자는 거잖아요. 검찰권의 힘을 빼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안 불면 처벌한다? 검찰권을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개혁의 방향과 맞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4년 전, 2016년인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었죠. 이때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같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안이 다르니까. 근데 4년 만에 그래도 스탠스라 그럴까요? 입장이
확 바뀐 것 같은데 뭐 교수님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뀌었군요. 조금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강조점이 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그런 권한인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비밀번호를 이제 가르쳐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자기 방어권을 부인하는 이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그 법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든다고 해도 사실 법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국회에서 그리고 국무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국무회 의결도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사실은 뭐 헌재에서 사실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법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왜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와 맞물려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법을 만드는 어떤 취지의 어떤 뭐랄까요, 정당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결 과정 속에서 집중하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요, 시민단체, 또 뭐 정의당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민변에서도 비판을 했고 또 참여연대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 개혁의 역행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평론가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계속 가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으니까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반대했으면 이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이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물러서지 않고 해외 사례 참조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게 밀리면 진다, 이런 기조가 이 정부 안에, 특히나 법무부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을 시인하고 수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민변과 참여연대 같은 진보단체마저 돌아서게 되면서 추미애 장관과 지금의 법무부가 상당히 고립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속으로는 다른 검찰들이 가장 환영하는 법안일 겁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아까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의 수사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집니다. 다 반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검찰이 최이봉 전 이 산업정책 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전 추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법안 통과되면요, 최이봉 전 비서관 같은 분들, 이 정권에 실세했던 분들도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해서, 비밀번호 공개해서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검찰에게 다 알려줘야만 됩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 한 사람을 잡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 계속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시리대로 하면 차라리 자백을 강제하는 것이다라는 진중권 전 교수나 금태섭 전 의원의 말이 조국 전 장관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잡겠다고 내 편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리는 좀 무리한 작전을 지금 이 법안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약간 이거 작전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제 국무위원이시고 뭐 정치적으로 뭐 자신의 정치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이게 혹시 뭔가 이 지지 세력의 등을 얻고 추미애 장관이 다음 선거를 하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선거에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장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서울시장을 놓기에는 이번에 개각에서 그럼 서울시장을 놓으려면 개각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번 연말쯤에 예상되는 개각 말씀이시죠? 근데 개각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임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또 마땅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끝까지 이제 추 장관은 오히려 총리 쪽으로 한번 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권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측합니다. 개인적인 예측이시군요. 네, 지금까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다음은 저희가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치권의 계절이 이제 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이제 정치권의 색으로, 그 선거의 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서울, 부산 이제 보궐선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 먼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원 비율을 대폭 낮추고 이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경선 룰을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민 후보를 세우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제 출입 기자니까 또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의 아까 그런 색깔을 가지고 아직은 혁신이 좀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범시민 사회의 어떤 후보를 통해서 당보다는 인물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런 전략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만큼 인물난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후보를 좀 만들어 보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경선에는 100% 여론조사 한다 그러는 거고요. 본 경선에서는 8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가 20%.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그래서 본선거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와 일치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배제가 되냐면 당원들이 배제가 돼요. 당원 배제. 그러니까 사실상 당이 중심이 돼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천하는. 그게 책임 선거잖아요. 일정 부분 당의 어떤 중심축이 사라지는 당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이제 자당이 사실상 어떤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사실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당의 어떤 이 정당 정치, 당 중심의 정당 정치, 책임 정치 이런 부분에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문 정당으로 전락되는 그렇게 해서 선거만을 위한 어떤 정당 뭐 이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당원들을 혹시 무시하는 당원들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일부 전현직 의원들 이제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게 당이 치르는 거다. 재보궐선거는 특히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 당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룰 이게 당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자중질환 이런 모양으로 갈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요. 당원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표가 있는 이 원외 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고요. 대선 전초전입니다. 재보궐이라고 해서 과연 관심이 떨어질까요? 저는 당심이 크게 이 선거 본선에는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보고 물론 정상적인 형태의 정당이라면 당원의 표심을 반영해야죠. 하지만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처럼 당직 선거일 때는 당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일수록 당심보다는 국민 전체의 생각에 훨씬 더 선거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처한 상황이 수권 정당으로 대한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 인식 하에서 국민의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 빅텐트 만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우리가 당원 아니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 된 이후에 민주당 들어와서 또 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룰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가산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번 선거가요. 그 전임 단체장들의 어떤 성추문 때문에 이뤄지는 선거이니까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도 꽤 높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천할 때 일단 현역 의원은 이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현역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재보궐선거하면 비용도 들고 지금 이제 103석에 현역이 사퇴하고 나가는 안 맞다. 현역 배제.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 우대. 저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성 문제 이것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여성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 어떤 가산점은 좀 논해봐야 되지만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 행정이나 부산시
행정 경험이 좀 풍부한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근데 행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1년 동안 업무 파악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역 배제, 여성 우대, 그다음 행정 경험 있는 분 우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공천이 되면 어떨까 이래서 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야권에서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 지금 누가 쟁걸음 재고 있나 봤는데 저도 뭐 고르는데 많이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오실지 보면은 이제 뭐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윤희숙 의원, 뭐 조은희 구청장, 박춘희 전 구청장은 얼마 전에 선언을 이리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딱히 인물평을 하기보다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어떤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 그렇죠. 부산시장보다는 이제 서울시장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서울시장을 탈환하는 데 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도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친호남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서울시 행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거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아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야권 통합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안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지 아니면 대선으로 직행할지? 저는 서울시장 선거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정치적인 측근들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없다 이렇게 밝힌 여러 가지 취재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뭐 사석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100% 보증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함화평이 정치권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큰 그림을 그릴 때 대선에서는 이 반문연대 뭐 범야권 빅텐트를 구성하고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등판할 무대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의 역할도 나름대로 중요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서울시장 선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한때 측근 관계였던 안철수 대표도 야권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또는 국민의당이 독자 후보를 안 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대표가 직접 출마하진 않겠지만 이후 대선 가도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빅텐트를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좀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대선 후보군, 시장 후보군을 좀 어느 정도 나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대권 후보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대권으로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고 서울시장 판 그리고 부산시장 판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어떤 로드맵 저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저도 이게 그 세 분 있잖아요.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이분은 이제 안 놓을 걸로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게 나와서도 안 된다. 나와서도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왜 안 되느냐? 굉장히 일단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요. 네. 본인이 이제 옛날에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투표를 해가 급식, 무상급식. 과거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노는 건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보다 지지율이 10배인데도 오히려 이제 양보해버린 그것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치 감각에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또 나와가지고 안 나올 때 나와가지고 김문수에 이어서 3등 했잖아요.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사선한 대구 정치인입니다. 네. 이분이 무슨 명목으로 서울시장에 나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세 분은 안 나올 거로 보이지만 나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항상 김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하고 당심보다는 이제 민심이 중요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심보다는 민심,
그래서 이번에 이거 20%, 80% 5대5에서 2대8로 바꿨잖아요. 이건 상당히 잘한 결정으로 봐요. 아, 선당 후사 이거에 앞서서 뭐라고 그러죠? 선민후당 이렇게 되는다 이건 말씀이시군요. 네, 뭐 시끌벅적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데 보이는데 일단 후보를 낸다고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평론가님. 네,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하게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상호 의원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본인도 이 검찰개혁, 저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공수처 발족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를 낼 때까지는 이 법무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죠. 추미애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스스로를 시장 후보가 아니라 아마 대선 후보로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실제로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문정복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 후보다라는 대통령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영상도 다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만류하지 않고 근데 기분 좋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박주민 의원이라고 보는데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도 3위를 했습니다만 나름의 선전을 했습니다. 인지도도 높였죠. 청와대 출신의 의원들, 친문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심이 또 박주민 의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결집해서 치르는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야권 후보는 반문 연대의 선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싸울 수 있는 전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가 박주민 의원의 출마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를 약간 키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네. 자, 이제 보면은 총선 직후에 아주 뭐 잠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양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기자들이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권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기지개를 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사 역할 이번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재보궐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이지 지금 재보궐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낙연 대표 책임하에 치르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후보군은 대선 후보군은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사실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낙연 대표가 뭔가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대선 후보군의 얘기는 본격화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이 연말 연초의 상황 속에서 개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뭐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문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 이제 그 개혁 후퇴 지적하면 처음에 그 공천 문제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중대한 기책 사유면 무공천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이제 당원 투표인지 뭐 여론조사인지 번복한 거 이것도 이게 문제지만 또 하나 개혁의 후퇴가 바로 이제 그 현역 의원들 감점 주는 페널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게 없애버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경쟁이 되면 또 보궐선거가 생기면 비용이 지금 부산, 서울마다 이게 800억이 넘잖아요. 네.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번이나 국민과 한 약속 개혁을 후퇴한 거 이거는 상당히 그 무심불린 관점에서 정말 국민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여야 움직임들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 광고판입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남자아이의 얼굴인데 아이들의 눈엔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이들에겐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가 보이는 거죠. 주변에 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독려하는 스페인의 한 광고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
매번 뉴스에서 다룰 때마다 정말 다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왜 이런 극악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난달입니다. 한 엄마가 딸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평온한 모습인데 사실 이 순간 집에는 갖은 학대로 위독한 상태에 놓인 16개월 된 막내딸이 홀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딸이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태연하게 택시를 불렀습니다. 나한테도 빨리 가자든가 뭘 해야지 독촉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119 불러라 하니까 119가 빨라요? 택시보다 빠를까요? 이래. 이 엄마라는 사람, 알고 보니 한 방송에 출연해 천사 엄마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실상은 천사의 탈을 쓴 위선자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학대당한 딸은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가슴으로 낳아 기르겠다고 본인이 데려온 아이의 온몸에선 멍자국과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몸에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엄마는요, 걱정해서 자신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며 미리 준비한 셀프 탄원서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지는 아기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 아이가 사망한 날 이 엄마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경물타, 즉 타천의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 못된 손, 이젠 정말 멈춰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기억이 납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2008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직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를 저희 뉴스의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소하고 난 후에는 우리 동네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 접하고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에 심적 고통,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이사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사하는 이거를 피해자가 도망하듯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앞으로 저는 정부에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피해자가 도망치듯 떠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는데 떠나게 됐다. 자, 조두순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두순 이거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죠. 이제 그 피해자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아무리 이제 흉악범이라도 또 피고인, 범죄자도 이제 인권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어떤 분은 영구 격리가 안 되는가 이런 이게 논의도 있지만 실제 우리 법에는 이제 그 일사부재리 이걸 이제 영미법에서는 이중위험 금지 원칙이랍니다. 일사부재리 이미 12년형을 처벌받았는데 또 이게 영구 격리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되는가 이런 데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한 게 맞다 봐요. 뭐냐면 이제 1대1로 감찰관을 보호 관찰을 해서 계속 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24시간 위치 추적 이런 이제 그 보안 관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절충적인 좀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게 영구 격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두순도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이게 안산을 떠나라. 이것도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법무부가 추진하는 안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뭐 조두순이 12년형 선고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는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도록 노력했지만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허탈한 마음만 남았다. 이런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12년 동안 목청 높이면서 제발 좀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세상, 또 어떻게 하면은 범죄를 더 줄일까 하는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막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악몽입니다. 그걸 좀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정말 악몽이다. 이런 표현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평론가님 지금 12년 동안도 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대책 마련이 되지 않았다 이런 호소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안이나 진행되는 건 없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이 법사위 국감이나 여러 가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이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영구격리 가능한 법안 추진하지 않느냐 질의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영구격리라기보다는 이 사법적 회복,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 성향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피의자의 인권도 중시되어야 합니다만, 이 피해자 아동 아버님 말씀처럼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회복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너무나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법체계를 많이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뉴스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뭐 징역 100년, 징역 200년 이런 것들이 선고되는 상황들이 심심찮게 봅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의 이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은 이토록 낮은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어떤 입법은 상당히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그리고 이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낮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법을 만드는 분들, 판사의 판결 이전에 처벌 기준을 만드는 분들인 국회의원들의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 같습니다. 네, 이 피해자 아버지의 저희가 목소리를 전 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산 주민들께 오히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국민들의 온정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 잊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빌어서 꼭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이사는 가야 되는 형편에서 막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온정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들이 치유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인터뷰도 좀 사양하고 잊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조두순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해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피해자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논의의 중심에는 조두순을 어떻게 격리하고 감시하느냐, 뭐 이거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이 피해자 보호를 원칙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사실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대책은 반드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이잖아요. 이제 화나는 뉴스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인데요.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코너를 홍유라 앵커가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대하고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기대하시죠. 네. 네, 먼저 한국계 4명 미 의회 입성 소식입니다. 영옥, 은주, 순자 이런 정겨운 한국 이름을 가진 여성 3명이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인 영옥 씨가 상대를 4천여 표 차로 따돌렸고요. 캘리포니아 48 선거구에서도 은주 씨가 승리했는데요. 멋진 여성 3인방과 앤디 김 의원까지 합하면 한국계 4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 연방의회에 나란히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겁니다. 다음 소식은 다이애나 비의 스웨터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 배경으로 흰 양 수십 마리 속에 검은 양 한 마리가 껴있는 이 옷은 영국 다이애나 비가 생전에 즐겨 입었던 옷으로 유명합니다. 1980년대엔 전 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1994년 판매가 중단됐었죠. 그런데 최근 26년 만에 재출시됐습니다. 가격은 $295, 우리 돈으로 32만 8천 원 정도인데요. 주문이 폭증해서 내년 초에 배달되는 물량에 대한 예약 판매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산타 통행증입니다. 화면에 같이 보이는 이 글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탈리아 5살 어린이의 근심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로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산타클로스가 오지 못할까 고민하는 건데요. 이 어린이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총리는 산타클로스는 이미 국제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깜짝 방문할 거라고 답장해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라이켰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꼽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를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면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 5색에서 대청봉 등 107개 구간 길이 438km의 입산이 전면 통제됩니다. 자세한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등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나가시죠. 네, 올해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또 막을 올립니다. 정규리그 1위 NC 다이노스와 3위 두산 베어스가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현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결론 없이 종료됐었죠.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10명의 예비 후보를 놓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요일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상승하고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가 많이 올랐었죠. 10월부터는 안정세를 되찾았을지 관심이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봐주십시오. 채널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과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뿌옇죠? 어제도 그렇고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는데 홍 앵커, 오늘도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서울 초미세먼지 오전 농도가 4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져 있고요. 특히 서쪽 지방은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난린데 미세먼지까지 건강 염려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데 춥기까지 하면 더 별로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낮에는 서울 17도 정도고요. 대전 19도로 예년보다는 기온이 높겠는데요. 대기는 건조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엔 건조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건조합니다. 피부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고 등산 가시는 분들은 특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번 주 날씨 좀 알아보죠. 네, 일단 미세먼지는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 미세먼지와 건조함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비가 되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